네, 한국규제학회 김성준입니다. 오늘 기술규제 정책 연구 컨퍼런스 우리 스태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5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분야도 다양하게 의료, 교육, 그리고 식품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 혹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또 특히 저희 규제학자들이 제일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해관계자 협의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5분의 박사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내용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그 세션에서는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각 발표자 선생님들이 발표하신 내용을 갖고 간단하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미 내용들은 이미 다 저희가 핸드아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아실 거라고 믿고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짧게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규제에 대한 이광호 박사님의 논문에 대해서 페이퍼에 대해서 이호구 배재대학교 교수께서 간단하게 토론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혁우라고 합니다. 먼저 이광우 교수님이 오랫동안 그 의료계에 있어서 논쟁의 핵심 사례 중에 하나인 이 한의사와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의료기기 활용을 두고 규제 논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짚어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한의사와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쟁은 사실은 굉장히 뿌리 깊은 논쟁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이원적인 이제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근데 이런 체제를 이제 우리가 그 연원을 올라가면 사실은 이게 일제 시대 이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해방 이후에 45년 이후에 우리나라 의료 체제가 소위 말하는 그 제도적으로 이제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미 이제 19세기 후반에부터 이제 그 한학이라는 한의학, 동양의학이라는 부분을 이제 의료 체계에서 버렸기 때문에 양의학 위주로 발전되어 왔던 체계를 그대로 계수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양의 체계로 출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이제 한의 체계가 이제 일종의 제도화해서 누락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이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바람직했더라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포괄하는 제도가 출발할 수 있었으면 지금의 논쟁이 좀 덜했을 텐데요. 이제 이게 이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논쟁에서 저희는 사실은 대원칙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라는 게 뭘까? 지식은 이제 진화를 하는 과정이고, 이제 우리가 정부 제도나 이제 정부 개입의 측면에서 봐서는 지식의 진화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로 이걸 걸림돌을 만드는 것은 좀 곤란한 거 아니냐라는 게 하나의 대원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아마 영상기기라는 것을 이제 그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의료 정보를 좀 알 수 있게 되고 진단할 수 있게 되는 이 대원칙이 지켜졌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정보가 축적이 될 수 있었고 의료에 대한 품질과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양의사 쪽에서 이제 이 영상의학과 등등으로 해서 이제 의료 체계가 고도로 분업화되는 이제 내용이 되었죠. 근데 반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한의사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의 어떤 현상에 대한 분석은 이제 또 따로 해야 되겠지만 진화적으로 봤을 때 한의사에 대해서 이 각종의 어떤 영상 정보에 대한 활용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 축적을 제도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도 했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되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의료 규제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의사와 한의사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 영상 그 기기의 사용 규제는 어찌 보면 사실은 의료 기사에 대한 지도권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의료 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이제
한의사들은 가지지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현재의 이제 의료법 규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또 다른 측면의 논쟁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하더라도 어쨌거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현재의 그 영상 의료 기기를 둔 비대칭적 규제 체계는 이제 지식의 진보와 축적에 있어서는 뭔가 한의사와 의사 사이의 비대칭적인 결론을 이루게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역사적인 어떤 연원을 짚어본 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 어떠냐라고 이제 말씀하자면 사실은 이강호 박사님이 분석해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제 현황에 대한 어떤 이 심도 있는 분석에 상당히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양의사하고 의사 한의사 체계를 보았을 때 이제 양의사 쪽에서 훨씬 더 체계적인 영상의학에 대한 어떤 진료 체계, 정보 체계, 교육 체계, 임상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 체계라든가 어떤 그 의사 양성 체계를 다 갖추고 있고 전문의 체계도 당연히 더 고도화시켜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의 한의학과 의사에 있어서의 영상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의사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영상 기기의 사용과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의 이제 의사와 한의사 중에 누가 해줘야 되고 누가 하지 말아야 되냐는 이런 논쟁보다는 사실은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 있을 거냐, 그리고 그러한 그 맥락 속에서 의료의 퀄리티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냐, 보장받을 수 있을 거냐라는 측면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영상 기기를 전부 다 보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T에서부터 MRI, 뭐 엑스레이, 뭐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유형도 다양하고 복잡성도 다양한 어떤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 수준이나 분야나 그다음에 진단의 유용성 측면에서 각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사와 한의사를 대칭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조금 따져봐야 될 게, 의사는 모든 분야의 진료에 대한 영역을 갖고 있지만 한의사는 아직까지 그만큼 분화되지 않아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영상의학의 진료 분야에서 영상의학의 어떤 분야를 뭐 좀 낮은 수준에서라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수준에 대한 것들이 교과 과정 속에서 보장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조금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한의사와 의사와 한의사 사이 영상의 기기에 대한 사용이 너무 논쟁이 커져 버려 가지고 이걸 올로와 나싱의 측면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아무런 그 접근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의사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대원칙은 이제 이런 의료기기의 사용을 통해서 보다 많은 의료 분야의 지식이 축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장기적으로 한의사도 나름의 경쟁력을 가질 거고 의료 전체의 서비스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양쪽 집단에 약간 냉정하고 그다음에 건설적인 협의가 사실은 좀 이번 기회에 이강호 교수님 박사님의 연구를 계기로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이강호 박사님의 주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일반 대학에서의 원격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밭대학교의 권기석 교수께서 코멘트 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엄미정 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유사한 분야를 저랑 같이 연구를 했었고, 저도 최근에 교육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오늘 그 발표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책 연구 대상으로서의 측면, 두 번째는 현상 진단, 세 번째는 방향과 전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의로서 이 정책 연구 영역으로서 사실 우리 과학기술 정책 쪽에서는 대학의 연구와 산학협력, 그러니까
우리 대학이 세 가지 미션이 있다고 하면 두 번째 미션과 세 번째 미션이죠. 하지만 이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돼 있다. 또한 특히나 오늘 논의한 대학 교육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그 연구가 상당히 아까 엄미정 박사님 그 선행 연구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웠다 하셨는데 상당히 연구가 덜 돼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다루었던 그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그 대학 교육 모델의 중요한 기술적 기반이 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 연구를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상 진단입니다. 그 오늘 발표에서 이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 어떤 그 대학의 자율성 또는 그 원활한 그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에 있어서 이런 그 규범의 불명확성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민주주의의 가치 중에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플레이어들이 어떤 게임을 할 때 이 규칙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규칙이 정해지기 전에는 자의에 의한 지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우리가 관가하고 있던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지혜는 우리 앞으로 지금 많은 그 한국 사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방향과 전략 측면인데요. 이러한 그 규제의 개혁이라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명확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규제의 명확화, 룰의 어떤 그 명확화, 명시와 예측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단순히 규칙의 제정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교육 시스템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학문의 자유 안에 이 교수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뛰어넘는 우리 교육 콘텐츠를 대학 고등교육의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야 될 것인가 또 대학 밖에 있는 전문성과의 연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가고 또 다양한 블록체인이나 신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학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오늘 세 번째 정일영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신기술 활용식품의 정책 형성 과정 분석과 규제 이슈 진단에 대해서 한국행정연구원의 김성구 박사께서 코멘트하시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삶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 식에 해당하는 식품 분야의 신기술 관련 규제 이슈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한 연구는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GMO 정책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을 적용하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흥미로운 관점과 담론 그리고 의미 있는 결론과 정책 제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점 두 가지를 나누고 또 시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연구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정책 제언도 모두 굉장히 의미 있는 제언들이었지만 특히 저는 먼저 근거에 기반한 수기 과정 그리고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특히 공감하였습니다.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또 이 신기술을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아니면 또 안전과 또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들을 논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수기 민주주의 또 2017년도 특히 7월에서 10월 사이 있었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들 관련한 뭐 이렇게 인터뷰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그 과학 기술이 기술 자체를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던가 아니면 발언을 하고 싶지만 함께 이해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토론을 하거나 발언을 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그래도 꽤 오래전의 일이지만 이번 정권 초기에 있었던 수기 민주주의 첫 번째 공론화위원회 로 다뤄졌던 신고리 556호기의 경우에도 사실 2017년 7월 14일 중단되었던 그 원자력 발전소 공사가 공론화위원회 건설 재개 공고로 정부에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참여한 시민들의 분임 토론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고 토론 진행 과정에 대한 신뢰는 결과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 반면에 또 검증에 대한 사실 검증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국에 이제 원자력 발전 재개 공사 재개를 찬성한 사람들 중에 절반이 장기적으로는 탈핵에 찬성한다 그런 의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함께 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단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러한 작은 단계 하나하나 이제 단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설사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발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GMO 정책 사례와 관련해서 찬반 논리에 있어서 식량 자금률 및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 특히 데이터 입각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관련 기술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도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연구 자체에 대해서는 아니고 이 국내 찬반 측의 주장과 관련해서 이제 국내 GMO 작물 및 식품 찬성 측의 주장대로 GM 작물 및 식품이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문제의 주요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고 이게 찬반의 그 쟁점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지에도 사실은 여기서 좀 탈피해서 좀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은 국내 수요뿐 아니라 국제 시장 가격 및 무역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죠. 종사자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 개발뿐 아니라 또 농업의 스마트화, 현대화 내지는 대형화 그리고 국내 유통망 개선 등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쌀 자금률이 높다는 것을 많이 예로 든다고 하는데 사실 쌀 자금률이 높은 것도 우리나라가 기술이 좋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1995년에 WTO를 가입한 이후에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쌀에 대한 보호 정책을 취하는 과정에서 20년 동안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고 관세율 할당 정책을 적용받아서 국내 쌀 소비량의 1995년 기준으로는 국내 쌀 소비량의 1%에 대한 수입만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조금씩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당시에 8배에 불과한 우리나라 현재 생산량의 한 10%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에 대해서의 관세율 할당을 유지하고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율 513%를 적용하는데 이제 합의를 받기 때문에 굉장한 이 국제 무역 간의 다른 이런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크게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또 공감하며 또 느낀 점을 나누었고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론 및 정책 지원으로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수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과학기술 기반 분야의 중재는 전문성보다 신뢰성과 중립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와 다섯 번째 결론 및 정책 지원이었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관련 부처가 어떻게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면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해 관계자 등을 설득해서 사회적 합의에 도출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GMO 식품이나 유전자 편집 식품, 그 배양육의 향후 전망 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MI Regulated Process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폐지되고 이제 대체된 이 Secure Rules Exemption and Confirmation Process 이 제도는 제조합 식물 Modified Plants가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는 절차인데 제조합 식물 취급 경험이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GMO 관련 그리고 농업 분야가 굉장히 상업화되고 발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많이 축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관점에서 또 궁금하고 또 우리 다른 이제 발표 내용이기도 했는데 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신속 확인 절차와 이 제도가 유사한 모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식품 분야에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발제자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사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그 최욱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로 작동 기재 연구에 대해서 한국행정연구원의 이민호 소장께서 코멘트하시겠습니다. 네, 최우혁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로 작동 기제에 관한 연구,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사실 작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작동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동이 되게끔 하는 마이크로한 메커니즘도 중요하지만 그 마이크로한 메커니즘을 그 상위에 있는 매크로한 어떤 운영 철학이 일관되게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이제 샌드박스 사례 많이 말씀 주셨지만은 사실 같은 듯 하면서 다 다르거든요. 약간씩 다른데 조금 제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ICT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걸 보시면요. 혁신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의 의결할 때도 보면은 일단 혁신성이 있는데 재정적이나 기술적인 능력도 심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돈도 있고 기술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만 문제일 경우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는 건데 거기에 비하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이제 그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조금이라든지 출연금이라든지 정부 재정 지원을 이제 조금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도 일단은 정부가 이걸 보조를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철학도 좀 다르다는 얘기고요. 예컨대 산업부 같은 경우는 규제 특례 구역을 또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뒤에 나오는 이제 지역 특구하고도 조금 규제 특구하고도 중복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금융혁신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 가장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해당 부처에서 모든 규제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는 샌드박스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과기부라든지 저기 이제 산업부에서 하는 거는 내가 주요한 규제들을 갖고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 해결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금융은 모든 게 다 금융에서 다 해결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다 해결되다 보니까는 여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떤 규제를 풀어줄 것인지가 아니고 어떤 사업자를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줄 것인가를 먼저 신청하고 니들이 필요한 거 다 해줄게 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이제 효과적인 부분도 있고 예비 사업자에 대한 특례라든지 되게 특별한 게 있는데 보면 뭐냐면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 사업자한테 앞으로는 너만 그 사업을 할 수 있어라고 해준다는 거죠. 지금 사실 샌드박스 얘기하면서 기업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안정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안정성의 가장 핵심이 배타적인 운영권이거든요. 내가 이 사업을 이 서비스를 실증 특례를 통해서 성공을 시켰는데 앞으로 이거 규제 풀려서 다 들어올 수 있어. 이러면 이제 문제 되는 거거든요. 물론 산업부에서는 이제 지재권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금융은 아예 그냥 허가를 안 주면 그만이니까 배타적 운영권을 허가를 준다라든지 굉장히 이제 다른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의 특구 같은 경우는 제일 사실 힘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기부에서 갖고 있는 규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 다른 데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규제 풀어달라고. 근데 대신에 뭐가 좋냐? 돈을 갖고 있어요. 규제를. 중기부에서는 돈을 다 지원해 주는 거죠. 다 R&D 지원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규제 특례인지 아니면 R&D 지원인지 모를 정도로 사실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특구라고 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분야별 업역별 특구하고의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국토부에서 스마트 도시법과 관련해서 스마트 규제 혁신지구를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항상 규제 특례는 2년이었는데 여기서는 실증 특례가 4년이에요. 4년 동안 보장을 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뭐 다른 실증 특례나 이런 게 필요하면은 중기부에 그 같이 지금 규제 특구랑 같이 연결해서 하자. 왜냐하면 같이 지역 단위로 하는 거니까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연구개발 특구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실증 특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샌드박스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샌드박스가 도처에 다 깔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연구개발 특구 같은 경우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자 특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사례를 쭉 보셨지만은 규제 샌드박스가 너무 많이 이제 범람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게 규제 샌드박스의 원래 철학이 뭐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작동 기제도 중요하지만 그 다양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들을 관통하는 우리가 왜 이 규제 샌드박스를 하고 있지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기 마이크로 작동 기제를 자꾸 들여다보면요. 거기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다 보면은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부처 입장에서는 샌드박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 같으면 전 정권 같았으면은 규제 완화하라고 당장 규제 완화하라고 해야 될 거를 일단 실질적 특례를 통해서 한 2년 정도는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최소한 2년 동안은 보장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참여하는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는 공무원이 이해관계가 다르고요. 규제를 갖고 있는 공무원의 또 입장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마이크로한 작동 기제를 보기에 분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철학을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를 얘기할 때 항상 에사이 가버먼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급변하는 사회에서 항상 기민하게 움직이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를 해야 된다. 기민한 정부의 핵심은 매저앤 리액트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가 규제 만들 때 항상 입법 예고해가지고 이런 거 합니다라고 하면 다 의견 주십시오 해서 받아서 그런 다음에 다 천천히 받은 다음에 고치고 이렇게 했죠. 지금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민한 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규제 샌드박스라고 생각하고요. 매저를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매저를 잘할 것인가. 사실 아까 전에 마이크로 작동 기제 얘기하셨지만은 마이크로 작동 기제 핵심이 매저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지금 규정들이 거의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 과기부에서 세부 시침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어 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법령이 없는 경우도 고시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고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2년 동안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내부 지침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매저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리액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샌드박스에서 무조건 성공해야 되나? 규제를 어떤 사업을 이게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실패 확률과 성공 확률이 있는데 저희는 실패 확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모두 다 신청하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고 돈을 지원하는 거고. 그래서 실패하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 뭔가 지원하는 뭔가 전환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과감하게 도전해서 실패할 수 있는 사업자도 나오지 않을까. 물론 성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뭐 혁신 지원이라든지 뭐 나머지 이제 아까 배타적 영업권과 같은 뭐 그건 좀 과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혁신 성과를 또 공유해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일본이나 싱가포르 사례 주셨지만은 지금 규제 특구에서 보면은 돈을 지원한 내가 돈을 정부가 한 80% 이상 돈을 지원했으니까는 실질 특례한 결과를 공유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업 비밀인데 내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성공시켰는데 이걸 공유하겠다. 국가 공공 R&D 같이 접근하는 방식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게 같이 공유될 수 있는 사업자와 국가가 같이 공유될 수 있는 리액트 시스템을 같이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자이신 서지영 박사께서는 이해관계자 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경북대학교 박선주 교수께서 코멘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 박선주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소제목이 이제 기술 규제의 사회적 합의 제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발제가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심화 연구를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참 이 규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기술 규제에서의 이해관계자 협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자 이제 하나의 비유로서 토론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몇 년 전에 한 2017년 정도에 OECD에서 이제 각국의 규제 개혁 시스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평가 의견을 이제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 이제 참석을 했었을 때 결국은 규제 개혁 목표로서 better regulation, 더 나은 또는 질 좋은 규제가 중요하다는 이제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 규제가 더 질 좋은 규제인지 더 나은 규제인지를 측정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냐고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유를 써서 대답을 했었는데요. 마치 웨딩드레스를 만들듯이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고 그 해석에서는 이제 이해관계자 목소리 듣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제도적으로 규제의 영향 분석이라든지 사후 영향 평가라는 측면에 더해서 규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질 좋은 규제를 만드는 것의 핵심이라는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규제의 경우에서도 규제 형성 과정 그리고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기술 규제 분야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서지영 박사님께서 이제 발제를 마치시면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서도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자 협의의 전략이나 제도 설계를 우리가 보통 연구 목표로 이런 부분을 세우고자 시작을 하는데 연구를 하기에 앞서서 또는 이제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기술 규제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규제가 무엇을 위한 또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발표 때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기술 위험이란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피해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이나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규제인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제 기술 위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몫이라고 보이는데요. 기술 규제가 과연 과학적 합리성의 영역인지 또는 위험 인식, 즉 인지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영역인지에 대한 질문은 사실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위험 인식이 완벽하게 과학적 합리성의 영역이면은 이런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협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술 위험이 예측 가능성이 낮은 합리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사회 조직이나 문화의 배경에 따라서 인지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규제라는 것이 이제 정책 수단이다 보니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정치적인 행태, 그래서 규제 정치의 특성도 함께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좀 결합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토론문의 타이틀을 과학적 합리성과 위험인식 그리고 규제 정치의 결합이라고 한번 잡아봤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이해관계자의 범위 또는 정의도 이제 내려봐야겠는데요. 물론 이제 피규제자인 산업계나 기업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겠지만 그런 기술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될 대상인 국민이나 소비자도 넓은 범위에서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속하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규제자, 피규제자의 그런 대립관계가 아니라 산업계 기업, 국민 그리고 대리인으로서의 규제자에는 이제 의회와 정부가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제3자로서 전문가나 그런 부분들이 다 정책 과정의 행위자로 참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규제에 관한 연구들이 좀 다른 기관에서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규제센터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이해관계자 협의나 아니면은 참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봤는데요. 제도적인 관점에서 규제 형성이나 개선 과정에서 현재 시점에 이해관계자 참여 통로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면 법령상에서는 이제 공청회나 입법 예고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의견 제출 또는 규제 영향 분석서상에서 뭐 기술 규제 영향 평가 또 공청회 등에 대한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협의라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제도적으로 도입됐거나 아니면 그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규정이 이루어져 있지는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것이 어쩌면 공식적이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다른 실질적으로 또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술 규제 분야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활성화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기존에 그러니까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의 이제 갈등 관계로 형성한다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해관계자가 규제의 형성 과정, 그러니까 규제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또는 규제를 개혁하는,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기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좀 심도 있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도 이제 기존의 일반적인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각 단계별로 이해자 관계자별로 이제 역할이 달라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규제의 비용 산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이해관계자보다는 그럼 비용을 부담하는 피규제자 또는 시민들이 그 규제자인 공무원과 함께 협의를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그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말은 기술 규제 문제를 우리가 기술 규제 문제에 대해서 갖는 관점을 좀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위험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제로 리스크에 대해서 목표 설정을 한다면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가치의 충돌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리스크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학습을 통해서 합의를 해나가야 되고 합의를 위해서는 사실은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에서 얘기해 주신 그런 상시적인 협의기구와 인력 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다만 이때 그 기술 규제 분야 세부 분야별로 상시적인 그런 풀과 협의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도화에 있어서는 그 이해관계자 협의 촉진법을 개별법으로 형성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현행의 규제개혁 기본법에서 포함을 시켜서 이걸 개정해서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근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를 맡아주셨던 박사님들께서 간단하게 이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시고요. 예, 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박사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이호구 교수님의 그 토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뭐 여러 번 연구가 됐었고 저도 거기에 이제 한 번의 연구를 더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 결과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은 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사실 되게 걱정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주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한의사들은 의료기사 지도권이 없다라고 이제 소위 이제 아규를 하는데 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과 의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사하고 한의사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독점적인 상징 자본을 특정 직역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면허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판례 분석이나 그다음에 뭐 의협적 주장이나 이런 거 보면은 한의학을 정태적인 상태로 바라본다는 것은 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양의학은 끊임없이 현대 기술을 흡수 발전해가지고 발전하는 동적인 존재로 보고 한의학은 과거의 지식이나 인식론적 세계관을 토대로 그대로 진료를 머물러야 된다라는 주장은 사실 학문의 진화 발전과 관련된 이호구 교수님의 지적대로 그것 역시 사실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럴 경우 어떻게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의료 일원화와 관련된 대원칙 그리고 의료기기의 사용과 관련된 어떤 일정 수준의 기준 마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례로 들면은 우리와 비슷한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만의 경우 오히려 양의사 쪽에서 한의사 쪽에서 영상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우리와 이제 갈등 골이 깊은 우리와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만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토론들이 좀 더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령 박사님. 네. 네, 김성무 박사님의 핵심적인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주셨던 질문이 이제 상충성이 있는 건 아닌지, 또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로 중재를 할 수 있는지 물어주셨는데, 이제 정책 방향은 정책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중재는 협의 과정의 운영이기 때문에 상충성이 좀 없다고 보이지만, 사실 이제 제가 중재를 전문 기관이나 담당 부처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담당 부처가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면서 이해관계자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정책 결정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8년, 19년 협의체 운영할 때 이제 협의 과정에서 식약처나 이제 담당 부처가 다 제외되고 나니까 실제 양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자가 빠지고 나니 이 논의가 실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이제 굉장히 우려하면서 오히려 식약처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양쪽에서 모두 다 그 의견을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식약처가 협의체에 대해서 식약처도 운영해보고 또 민간 기관에서도 운영해보고 하는 다양한 시도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도를 해봐야 또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사실 담당 부처가 실제 그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레마 상황에서는 위임이나 회피보다는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주신 사항은 국내에서 이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 도입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국내 경험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작물도 없고 심사만 지금 한 개만 아직 완료하지 못한 채여서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스 개발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도에서도 개선이 없고 이와 관련돼서 그렇다고 하면 좀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 같은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편집이나 배양육이나 뭐 GM 작물도 마찬가지고 거의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좀 한시적인 규제 완화를 하는 규제 샌드박스는 조금 고려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 LM호법에서 이제 연구 개발을 위해서 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이민호 박사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뭐 방향과 철학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뭐 19년도에 OECD에서 발표한 디지털 시대 규제 효과를 보면 뭐 그 정보 비대칭성과 같은 신규 시장의 실패를 대응하는 방식에서 우선 지켜보는 전략, 즉 웨이앤시 전략의 유효함을 현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시간 실증에 대한 기간을 줌으로써 그 규제 샌드박스 참여자들이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혁신, 글로벌 규제 혁신 정책의 같은 맥락으로 좀 중요하고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규제 샌드박스가 국외에서 시작되었지만 가장 제도가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는 지금 한국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도 지금 한국의 제도적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외 사례를 직접적으로 도입을 했다면 제가 연구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관리적인 측면을 좀 깊게 살펴보자라고 처음부터 좀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관리적인 제도를 어떻게 살펴보냐라고
라고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이크로 작동 기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5단계 실행 절차별로 나눠서 이러한 정책적인 과제를 도출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그 토론문에서 주셨던 중기부, 국토부, 연구개발특구 뭐 이런 규제 샌드박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 부처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연구를 진행을 해보니까 산자부, 금융위 그리고 과기부는 좀 비슷한 성격, 즉 프로젝트와 안건 기반의 규제 샌드박스가 진행된 반면에 이렇게 좀 오늘 말씀해주신 부처들은 좀 지역 기반, 지역과 프로젝트가 결합된 지역 한정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좀 섞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산자부, 과기부 그리고 금융위가 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가 잘 되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금융위의 핀테크 지원센터를 인터뷰해 본 결과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라는 단일 업종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핀테크 지원센터의 그 탄생의 비하가 조금 있었는데요. 국가적으로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서 비영리 조직으로 시작이 되었고 실제 초기 진행했던 멤버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그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 축적이라든지 타 기관에 비해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 같은 경우는 가장 특징적인 게 타 부처는 임시허가, 실증허가가 동시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만 금융위 같은 경우는 실증특례, 즉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이라는 실증특례만을 현재 적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부처와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되고 있는 이유라고 좀 이러한 들이 잘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추후 연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말씀드린 어떤 제안사항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선정을 했던 그런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 또 중요성을 공감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과 또 연관이 되는데 사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가장 또는 발표를 통해서 가장 좀 강조해야 하고 싶었던 것은 2가지인데 하나는 이해관계자 협의라는 것을 그 별도로 떼서 보기는 좀 어렵다. 그 이해관계자 협의를 작동시키는 그 주변에 필요한 어떤 구조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 발표의 한 차트로 들어가 있기도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이해관계자 협의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어떤 그 기술 규제와 관련한 기술 위험과 관련한 어떤 연구개발 체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본다라든지 또는 기술 규제의 어떤 정책 형성 과정과의 연관성 속에서 본다라든지 또는 어떤 정책 툴들이 작동하는 방식, 그러니까 갈등 조정 기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본다라든지 좀 그런 어떤 컨텍스트를 좀 넓히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쓰고 앞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를 해주신 분, 또 토론해 주신 분들의 말씀들이 너무 정말 그 보석과 같은 코멘트들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규제 정책은, 정부의 규제 정책은 기술 규제를 빼놓고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규제 정책은 기술 규제 정책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우리 인류가 기술과 함께 시작했듯이 앞으로도 계속 기술과 함께 간다는 거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사실은 그 이름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정책과 함께 출발을 했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기술 규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박사님들께 규제학회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분들 또 토론에 임해주신 저희 규제학회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 유튜브로 방송을 되고 있는데 저희와 함께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